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박구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영입니다. 네, 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오늘 추석 이후에 첫 방영인 그린컬처 클럽인데요. 제가 또 한스쌤이 가족여행을 가셔서 부제로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가 길었는데 잘 쉬다가 온 그런 즐거운 연휴였습니다. 아, 연휴 맞이해서 또 조카랑 같이 나들이도 하고 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신 태영쌤께서 댓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팟빵에 기노님이 쓰셨는데요. 핵이라는 압도적 무력에 의한 종전과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평화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탄생 이후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행태를 보면 무력은 무력을 낳는다는 것 또한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오펜하이머에 관해서 녹음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방송 광고 듣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잖아요. 오늘 어마어마한 초대 손님이 오신다고 드디어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오신 초대 손님은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님 주드쌤입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부에서만 어마어마한. 네, 또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네, 정말 출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팟빵을 통해서 그린컬처 클럽을 들으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화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랑 관련된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을 추천했는데 와, 정말 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마저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오늘 어떤 책을 가져왔죠? 바로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꿀벌의 예언입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죠. 이 개미와 뇌 그리고 나무 파피용 등의 많은 책을 남겼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보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쌤들 궁금해요. 쌤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작가의 책을 개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미에 이어서 꿀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이제 개미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그 생태계를 좀 되게 자세히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꿀벌은 예상외로 꿀벌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 녹음을 하면서 쌤들과 꿀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책은 마치 알쓸 신자 출연진이 만든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같았어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뭔가 모세가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다른 지식 이야기 나오면서 곁가지로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몰입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이런 좀 쓸데없지만 신비한 잡지식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건 좋았습니다. 비평가 태영쌤.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막상 꿀벌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꿀벌쌤 약간 네. 안타까우셨던 꿀벌쌤. 네. 주드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태영 쌤이 꿀벌 관련된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우리 이걸 같이 읽고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던졌거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대부분 나온 한국에 시판된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과 최후의 아. 네. 그 총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읽으면서 주라기 공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이번생도 잘 부탁해 약간 맞아요, 요런 그 어떤 배경 맞습니다.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약간 액션을 첨가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마지막은 요렇게 약간 그 하겠습니다. 히어로물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있었죠. 태영 쌤과 주드 쌤이 스포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 책에 종교와 역사와 또 뭐 환경 이야기가 다 같이 통합된 그런 책이었던 걸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간단하게 선주 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꿀벌의 예언은 여러 개의 세계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놓치지 않고 이제 그 흐름을 잘 맞아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간단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배경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주인공은 르네 톨레다노라는 사람이 최면술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오팔이라는 연인과 함께 판도라라는 배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퇴행 최면술이라는 것을 선보이는 공연을 해요. 퇴행 최면술이 뭐냐면 그 과거에 본인의 전생을 가보는 최면술이에요. 그래서 최면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과거로 이제 들어가서 본인의 과거의 모습을 직접 느끼고 맞아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최면술인데 이게 원래 과거에만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미래를 가보는 거는 과거를 가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책에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슈파라는 등장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면술의 공연에 참석한 관객이었죠. 관객인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미래를 가보고 싶다 해서 30년 뒤에 파리를 이 사람이 가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 있는 그 미래를. 근데 이 미래가 굉장히 암담한 거죠. 사람은 너무 많고 겨울인데 너무 덥고 발 디딜 틈 없이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늘은 굉장히 어둡고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나서 미래가 너무 암담한 게 자기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르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고 이제 르네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이 최면술이라는 공연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이 판도라라는 그 무대도 뺏기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섭니다. 네, 돈을 벌어야 했던 르네는 이제 그쵸. 새로운 직업을.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직업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원래 공부를 했었던 대학교로 돌아가요. 네. 그 소르본 대학교라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르네가 알고 보니까 역사학을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본인의 지도 교수였던 그리고 현재는 소르본 대학의 학장인 알렉산드로라는 교수를 찾아가서 자기한테 강사 자리를 하나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날 쓰러뜨려라. 네, 가장 뜬금없는 부분이 조금 나왔죠. 일자리를 원하면 날 쓰러뜨려라 하면서 갑자기 펜싱 대결을 하고 갑자기 맞습니다. 펜싱 필살기를 막 말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그 펜싱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검수를 따로 배웠다라는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맞아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네.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나아갈 그 내용들에 대한 복선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칼싸움을 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강사 자리를 갖게 돼요. 르네가 이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낙하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렇죠. 아는 학장한테 가서 맞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과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경쟁이나 시험도 없이 그냥 아는 사람끼리 주는. 네, 시연도 그냥 일자리, 그러니까 강사 능력도 아니고 칼싸움 실력으로 검증한 전형적인 낙하산입니다.
그쵸. 그 낙하산으로 약간 읽힐까봐 네. 몇 번 약간 강조가 돼요. 내가 너를 기억했다. 네. 너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다. 맞아요. 약간 이런. 그거 학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르네가 이 강사 자리를 갖게 되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와 이제 그의 딸인 멜리사 그리고 멜리사의 연인인 브리노 이렇게 좀 4명이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일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르네가 아까 전에 처음에 미래를 갔다 오는 최면수를 한번 선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미래의 맛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니까 계속 이제 맛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궁금하고 이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최면수를 시도를 하다가 엄청난 미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미래에는 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때 오펜하이머 핵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으로 발발되었다라는 네. 멘트가 나오죠. 어쨌든 세계 3차 대전이 발발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꿀벌의 예언을 찾아서 네. 그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이제 미래의 르네가 현재의 르네에게 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찾아다니는 여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책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토리 전개 중간중간에 이 무네모스라는 짧은 역사 내용을 담은 부분이 한 페이지씩 중간중간 들어있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 소설도 아니고 완전 팩트에 기반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좀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인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되게 그대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교적 코드를 좀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 너무 어려운 종교적 내용은 아니고 야곱에서 시작해서 다들 아시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나 십계명, 사울이랑 다윗이랑 골리앗 아시죠? 뭐 이렇게 네. 그 싸움 했던 다윗과 골리앗 내용 그리고 뭐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읽으면서 내가 아는 내용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이러면서 저 역시 다시 그런 것들의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이게 1권에서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왔던 걸로 생각하면 이제 2권 마지막에서는 또 약간 신약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스포긴 하지만 소설 마지막에 이제 벌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벌의 네. 그 나라? 거기서 이제 벌집 모양 건물에 14,400명이 살고 있다고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또 아.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좀 레토릭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 저도 항상 이 교회를 다니지만 되게 과학과 그 영성은 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2가지 방법으로 뭔가 양자 물리학과 또 최면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되게 너무 반대되는 건데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서로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해석도 가능하군요. 약간 조금 의아했던 거는 여기서 결국에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을 구하는 메시아는 결국에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하자면 꿀벌이 우리를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이제 태영쌤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꿀벌이 정말로 저희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좀 정리를 하자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유가 네. 이제 꿀벌이 사라지고 식량난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이 펼쳐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식량난은 당연히 벌어지긴 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단순히 전쟁보다도 더 끔찍한 게 왜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개화식물, 꽃이 피는 식물의 87%가 네. 벌을 비롯한 수분맹의 곤충의 수분 활동에 의존해서 생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꿀벌이 못 사는 환경이다. 그러면 꿀벌뿐만이 아니라 뭐 호박벌이든 혹은 잎벌이든 그러니까 거의 한 9만 종에 이르는 다양한 벌들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뜻인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비도 못 살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87%가 사라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식물에 의존해서 먹고 한 초식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것들을 먹고 살던 작은 포식자 그것들도 잡아먹는 곰 같은 큰 포식자 전부 다 연쇄적으로 다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6차 대멸종이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진다. 더 빨리 가속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결국엔 뭐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다 사라진다. 제가 봤을 때는 전쟁할 여력도 없이 네, 그러네요. 전쟁할 병사들이 나라 전쟁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나 먹고 살고 살 거 찾자 하면서 근데 사실 꿀벌 같은 매개체가 사라지면서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충족해야 되는 식욕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혼란이 거의 전쟁급으로 되지 않을까. 물론 국가 안에서 먼저 그 혼란이 야기되고 그런 사람들이 난민의 형태로 국경을 넘어가면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작은 단위의 전쟁 같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다경쌤이 물어보신 것들 중 하나가 그래서 꿀벌이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12세기에 멸종된 꿀벌을 주라기 공원 스타일로 다시 복원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이 상황에서 특히나 120억 인구였다가 30억을 줄어들었는데 12세기 꿀벌을 되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사람들이 먹을 게 생기고 다시 또 이제 풍족해지고 꿀벌 사회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이 끝나는데 만에 하나 네. 12세기에 있었던 애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라고 치더라도 네. 문제가 너무 많다. 어,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네. 12세기에 그런 꿀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있었다고 쳐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는 그럼 걔네들은 애초에 왜 멸종했을까? 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책에서는 그 멀쩡한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풀이나 아니면 뭐 벼나 뭐 이런 것도 계속 개량을 하듯이 그냥 꿀벌도 그런 식으로 좀 개량했다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꿀벌의 공격성을 그쵸. 계속해서 네. 낮추면서 쉽게 키울 수 있게 그러면서 얘네가 다른 천적이나 어떤 다른 그 동물이나 곤충의 피해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꿀벌이 변온동물이라 가지고 기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12세기에 정말 사라진 애가 있다 치면은 네.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멸종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12세기에 있던 애를 이제 21세기에 부활시켰어. 근데 21세기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적응 못 해가지고 힘도 못 쓰고 덩치는 있는데 힘도 못 쓰고 말벌한테 다 죽고 그렇게 될 수도 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지금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생태계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상호작용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생태학자들도 100%다 알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체인 리액션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를 생각해 보면 기술이 됐기 때문에 공룡을 다시 살려냈고, 근데 그 공룡의 천적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매우 비극적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영화에서도 이제 가장 명대사로 나오는 게 Life finds a way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학자들이 공룡을 이제 되살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번식을 못하게 하게끔 다 암컷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알을 까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떻게인가 자기 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게 다 인간의 관점이고 모든 게 다 종교적인 시각이고 기술, 과학
과학은 마술 빵하고 그냥 갑자기 나오고 뭐하고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팟캐에서도 되게 많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네. 미래의 기술에 너무 의존해서 현실의 위기를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약간 계속 미루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꿀벌, 12세기 꿀벌을 재생시킨 그 당시는 현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12세기 꿀벌 하나만 믿고 이제 얘를 이제 부활시키면 이제 끝이구나 그쵸. 이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제 꿀벌의 예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꿀벌을 지킬 수 있는 얘기들은 전혀 이제 없었다. 나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책이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방대했을 그쵸. 거다. 맞아요. 베르나르 네. 베르베르가. 그쵸. 네. 꿀벌의 예언인데 꿀벌이 두 번째 책 중반 정도에 나왔으니까. 그게 너무 네. 충격이에요. 너무 꿀벌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 하면서 심지어 1권도 좀 길었잖아요. 맞아요. 네, 한 맞아요. 400페이지 넘었죠? 네. 거의 400페이지 그렇습니다. 넘는 책이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 살뱅드비엔 네. 네, 독일어를 영어로 바꾸면 꿀벌이더라. 아. 여기서 이미 한 차례 땡 맞고 아, 또 진짜 꿀벌은 언제 나올까.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게 베슈파의 정치였어요. 아, 빌런이었죠. 네, 베슈파의 이름도 학명으로 이제 네. 말벌의 맞아요. 학명을 네. 그 이름으로 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베슈파가 왜 이 꿀벌의 예언을 이제 자기가 가로치고 하려고 했나 했더니 인간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해야 된다 해서 본인이 마치 이제 타노스처럼 그쵸. 인간은 줄어들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 줄어들려면은 꿀벌을 멸종시키면 돼라고 생각을 해서 꿀벌을 멸종시키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이 베슈파라는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 말고 다른 동물도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뭐 인간만 줄인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좀 심각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또 베슈파가 불법을 저지르죠. 네. 등검은 말벌을 맞아요. 그 가구 수입하는데 넣어 갖고 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와, 그게요. 빌런이 없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 왜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그 커스텀 세관을 통과할 때 무엇을 가져왔는지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 생태계에 맞는 동식물 그다음에 곤충이 사는데 맞아요. 전혀 천적이 없는 애를 데리고 오니까 갑자기 등검은 말벌이 뭐 프랑스 전역에 퍼져서 꿀벌이 사라지는 위기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너무 이 생태계를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나. 어떻게 한 개의 등검은 말벌이 들어와서 프랑스에 있는 꿀벌이 다 사라진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맞아요. 너무 원인과 결과를 가볍게 엮으려고 했다. 네, 물론 외래종 차단 같은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 책에서는 너무 쉽게 그냥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래종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소개구리 나타났을 때 토종 생태계를 전부 다 휘젓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황소개구리의 천적도 나타나가지고, 다시 좀 물리치기 시작했고, 토종 생태계에서. 제가 그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자정이 안 돼서 그럼 사람들이 잡아서 먹자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기억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잡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나라 상황을 봤는데 바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엄청 큰 거. 네네. 아, 예, 맞습니다. 그 물고기도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잡아서 먹어요. 예. 그게 유일하게 없애는 게. 맛은 근데- 어떤가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블루크랩, 맞아요. 블루크랩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개체수가 많아진 블루크랩이 여러 환경을 다 파괴시키고 있을 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잡아서 그 요리하는 법들이 이제 그 요리사들이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태계에 어떤 외래종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체수가 늘어났을 때 언제까지 잡아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빵으로는 해결이 인간의 가능하지 그걸로는 않다.
인간의 그걸로는 해결할 네. 수는 없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래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데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생태계에서 알아서 그렇죠. 맞아요. 천적이 나타나고 포식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태영 쌤이 하는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왜 그 한국의 생태계, 그 다음에 우린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생물의 종을 다양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이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은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종이 있어야지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최대한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된다면은 배시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도 물리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베르베르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코트에 약간 꽂혀서 이런 연결성을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코트가 뭐였죠?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책을 펼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꿀벌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순간 인간에게 남은 시간은 4년뿐이다. 라고 했는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팩트 체크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가장 유력하게 이제 제기되는 썰이 네. 덴마크에서 양봉인들이 한번 시위를 한 적이 있었대요. 정부를 대상으로. 네. 그때 이제 양봉인들이 만든 피켓 중에 하나에 이 문구가 있었었는데 그들이 그냥 아인슈타인이랑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는데 확인된 건 그렇군요. 없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양자 물리학을 이제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꿀벌 얘기를 하기도 약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저 문구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해서 너무 의미 있다 이렇게 읽히진 않았고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꿀벌 효과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라는 사실은 거짓일 수 있는데 하지만 수많은 생태학자들은 그 말 자체는 사실이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는 있죠. 왜냐하면은 꿀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수분매개 곤충들, 나비든 파리든 혹은 호박벌이든 수만 종의 이제 수분매개 곤충들이 다 이제 못 사는 환경이 되니까 사라진 이유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꿀벌이 사라진 이유 여기서 살충제 나왔었고 네. 말벌 맞아요.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꿀벌 응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아 디스트럭터라는 이제 꿀벌 응애 같은 기생충, 전염병 이런 근데 것들이 꿀벌 다 응애 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아마 한자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응애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놀라긴 했었죠. 꿀벌이 응애 하면서 아픈 거냐? 그러면- 제 개그잖아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우리 단체 누군가가 한 말이었어. 네, 누군지 밝힐 순 없는데. 제이? 누군지 밝힐 순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사실 순 우리말로 바꾼다면은 진드기에 더 가까워요. 그게 훨씬 더 와닿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진드기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사실 이 꿀벌 응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게 걔네들이 이제 꽃에 이제 꽃가루를 먹으러 온 벌의 몸을 타가지고 벌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은 애벌레들에게 몸에 기생을 하고 맞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번식을 해요. 번식한 다음에 다른 기생충으로 다른 애벌레로 계속 이동하고 근데 얘네들 사진으로 보면은 진짜 징그러워요. 이게 새빨갛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새빨갛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침투를 하는 애들인데 네. 얘네들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늘어난다라는 썰도 있어요. 쌤이 예전에 팟캐스트 얘기해줬던 것도 생각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꿀벌의 면역력이 이제 자꾸 저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응애나 이런 걸에 대한 방어력도 더 떨어지게 된다로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일단 얘네들이 그러니까 더운 기후일수록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연중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원래 벌들은 가을이 끝나면 동면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겨울이 따뜻해지죠. 그러면 걔네들이 아직 동면에 못 들어가요. 그럼 활동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활동 기간이 더 늘어나면은 응애가 이제 벌을 타고 침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논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미래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응애 밀도가 35%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와, 굉장히 무서운 네. 현실을 또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이 팟캐를 통해서 꿀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꿀벌들이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AI를 하겠다 아니면 인간이 손으로 하겠다 뭐 네. 등등등 되게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없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농업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따른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꿀벌의 멸종을 기술로만 의존을 해가지고 대체를 하는 게 어떠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이 책에서는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건 굉장히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꿀벌들이 다 죽으면서 수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식물이나 이제 식량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실제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본 게 있는데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는 꿀벌이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가 생겼냐면 꿀벌을 수분을 위해서만 키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수분할 때가 되면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꿀벌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수정벌 네, 사업이라고 수정벌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이제 꿀벌을 볼 수 없는? 그렇군요. 근데 그 수분을 하는 그 비율,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친구들이 필요할 때만 거기서 사용하고 또 아니면은 통 속에 있고 이런 방식이니까 굉장히 비싸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은 비싸지고 효율성은 낮아지고 그리고 수확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계 건강성과 면역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프지 않고 네.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 좁은 의미의 빨리 고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를 더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네. 꿀벌 대신 이제 수분을 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오. 농식품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그 꽃가루를 섞은 물을 드론 안에 넣어가지고 상공에서 이제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수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조준이 기술이 잘 안 될 것 만들어졌어요.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더 진지하게 AI 벌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허를 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벌 크기의 인공지능 로봇이고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꽃가루를 판단하고 거기로 가서 수분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되는 곳에만 투자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끽해야지 이제 먹거리 과수원이라든가 뭐 딸기밭이라든가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생태계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반 생태계는 다 죽고 일반 생태계 속에 있었던 야생벌은 더 죽고 그 야생벌이 없으면은 더 꿀벌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근데 거죠. 사실 수익이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수익을 세우려고 하겠죠. 더 맞아요. 내려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한국이나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시장을 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투자한 만큼의 가격을 거둬 뽑으려고 할 테니 과일은 더 비싸질 거고 누군가는 특정 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의 대안적인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린피스에서.
맞습니다. 어떤 저희는 그린피스의 얼터네이티브 퓨처는 어떤 건가요? 우선 꿀벌 차원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네. 결국에는 건강한 생태가 있어야지 꿀벌 그리고 야생벌 모든 20매의 곤충들이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다양한 꽃에서 꽃가루를 먹으면은 수명이 최장 2배나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일반 잡초들도 이 20매의 곤충의 생존에는 필수적이고 따라서 지금 있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난개발을 한다든가 네. 그런 일은 좀 멈춰서 그들의 서식처를 최대한 많이 보호하는 게 급선무인 거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더 해야 될 일들은 많겠죠. 왜냐하면은 기후변화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태계가 어쨌든 이 균형이 있는 그래서 이제 보존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난개발을 우리가 가속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무차별적인 생산, 소비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그 성장을 너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한으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한정된 자원과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가 무한으로 다 사용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생산해야 되고 또 소비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좀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만약에 쉽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린피스가 또 국제적인 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영어를 많이 써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얼터네티브 퓨처라는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뭐 다른 NGO들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대안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이 과연 개인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하면 개인도 행복한가를 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 네. 사실은 한국의 국민들이 유엔이 조사하는 여러 가지 행복 지수와 관련된 지표를 보면 너무 우울하거든요. 자살률도 높고. 그러면 왜 우리는 1970년대, 60년대보다 더 잘 살게 됐음에도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 게 대안적 미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내 삶이 풍족해진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아니면 발전이나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표 외에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대안적 미래에 대한 가장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런 꿀벌의 예언 책 2권에 관해서 또 팩트 체크도 해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소개도 해보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다뤄봤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꿀벌의 예언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주쌤? 저는 이 꿀벌의 예언을 읽으면서 꿀벌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꿀벌을 통해서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배워서
아까 전에 주드쌤께서 말씀하신 약간 어떻게 보면 얼터네이티브 퓨처랑 좀 비슷한 느낌의 이상적인 사회를 좀 보여줘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꿀벌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미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 이런 미래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성장하고 맞아. 치열하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행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공존하는 사회라면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적인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꿀벌의 예언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자적인 정답을 찾겠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혁쌤은요? 네, 저도 선주쌤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예언서 같은 무속 신앙에서 답을 찾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말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논의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드쌤은 저희 프로그램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또 같이 하고 싶은 말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대본이 없이 합니다. 와, 대본이 네, 없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그-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하나랑 네. 제가 이 책을 추천했을 때는 사실 읽으면서 추천했던 의도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특히나 캠페인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항상 고민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 시각으로 많이 읽고 지금 많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네. 근데 기후변화에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국경이 없이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국경이 없는 해결책을 갖고 와야 돼요. 사실 인류는 단 한 번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인류가 행복하거나 전 인류가 혜택을 받는 방식의 해결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네.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걸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진국이 백신에 대한 태도 얼마나 자기 나라 먼저 살겠다는 그 이기심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태계나 그 다음에 대안적인 미래나 기후변화 해결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관계가 없는데 했네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게 바로 알쓸신잡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아, 저희의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네.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섞여서 재밌네라고 봤다가 이제 또 전문가 쌤들의 이런 의견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또 배움이 있어서 좋았고 이제는 이제 막 벌을 마주쳤을 때 누군가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또 그런 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하면서 괜히 그랬다가 네. 또 물릴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이제 그냥 그냥 조심히 멀리 안녕 저희 멀리 행복하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냥 아름다운 무시가 제일 네. 좋은 그거라서요. 그냥 네, 자기를 그럼- 할 일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네, 그러면서 저희 방송은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컬처 문화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